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26일 토요일에 제작하고 있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생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30 재보선 이제 코앞입니다. 수도권 3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뤘지요. 서울 동작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사퇴했고요. 경기 수원병과 경기 수원정에서 정의당 후보가 물러났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이건 뭐 막장 드라마다, 후보 나눠먹기다 이러면서 구태로 몰아세웁니다. 야권의 단일화가 승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뭐 여당의 이런 반발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사실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단일화, 이걸 놓고 따져봤을 때 이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이 공통의 정책 같은 이런 가치 연대를 수반하지 않은 공학적 단일화, 이것은 정치 발전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야권 후보들 난립한단 말이죠. 저것들 언젠가는 하나로 합치겠지. 그럼 도대체 뭐야? 왜 나왔어? 이런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 단일화. 사실 여당이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비난할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야권 단일화. 이것이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했을 때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제 선거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다.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인식인데요.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야권 다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사실 민주, 진보, 개혁 이걸 표방하는 정당만 4개에 이르지 않습니까? 야권 다극화는 현실적으로 여당의 승리를 돕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는 거지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소정당은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요. 단일화가 어느 정도는 군소정당 생존 차원의 논의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정의당 후보들 하나 받고 2개 내주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딜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말이죠. 이것도 역시 정당의 생존, 존재의 의미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지역구에 다 내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정당과 딜을 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 지적이 저는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야권의 다극화 구조는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념의 깃발과 정책의 색깔이 비슷비슷한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념과 정체성, 정책과 노선에 따라서 정당을 큰 틀에서 재편하는 동시에 선거법도 색깔이 뚜렷한 소수당이 존립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앞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중동은 한 목소리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겨레도 비판적 논조는 유지하지만 이런 야권의 다극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좀 더 야당에게 애정을 담아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야당 한 당이 나와서 새누리당과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이게 4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현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까지 치죠. 이 당 다 한 당으로 합쳐라.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구태 퇴행이지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또 노선 이런 것은 무시하고 너희들 새누리당 아니니까 다 합쳐라, 이건 무식한 제안이죠,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이런 색깔이 뚜렷한 정강 정책이 있어서 독보적인 이런 정당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현재 그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2등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2등, 때에 따라서는 3등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의 구조를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개의 선거구당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이런 선거 방식, 이걸 개선하게 된다면은 뭐 호남에서 1등, 2등 후보 된다면은 진보정당의 입성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현재 그 정치 구조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호남에서 지금 같은 경우 순천 곡성의 경우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2등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호남에서 또 새누리당 의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구도로 고착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좋은 묘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100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이제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다 잊은 모양. 뉴스와이 보도.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보상과 배상 문제를 설명하며 이번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세월호 보상이 천안함 순국 장병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로 주 정책의장은 논란이 일자 철도, 항공기, 선박 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며 이런 사고는 운전한 사람과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지난 5월 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KBS 보도국장이 회식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며 KBS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KBS 보도국장은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명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사임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가 이거를 우리는 이제 논리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는 KBS 김환영 사장이 유족들이 모여있는 청와대 앞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저희 KBS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없다던 김시곤 국장,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해 불똥이 전방위로 튀게 되는데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김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어제 KBS 라디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 인터뷰. 이 과정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시간에 청와대는 그리고 국가 컨트롤 타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제가 새누리당이 그 협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고 네. 시간 끌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애들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는 건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해지는 걸 좀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결국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이유는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처신한 탓. 그렇다면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김시곤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뉴스K 보셨습니까? 끝부분만 봤는데요. 못 보셨구나. 녹음 중이셨으니까. 어제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 세월호를 세부적으로 해운사가 다 관리해야 될 영역까지 국정원이 관리했다. 국정원이 관리했다. 이게 오늘 보니까 아침에 빅 이슈가 됐어요. 보니까 온 신문에서 다뤘더만 그게 우리 이 뉴스K 특종이었구만. 그렇습니다. 이 사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자빠졌어.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에서 발견된 국정원에서 노트북을 흔적이 나왔습니다. 예,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나왔다는 거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 노트북을 복원했고 거기서 평소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세월호 내에 집기를 교체하는 거, 도색 작업, 심지어 안내 문구 부착까지도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예, 명분이란 건 뭡니까? 이제 배는요. 전쟁에 대비해서 징발 대상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발 대상 배가 선정이 되면은 그게 이제 관련 군 기관이나 국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유사시에 배를 징발했을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군 기밀 시설을 갖다가 미리 갖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관리했다. 분명히 보나 마나 그렇게 변명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배를 결국 정축을 허용해주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유병헌 탓이라고 놓고는. 유병헌 탓이 아니야. 그럼 국정원이 관리를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했어야지. 결국은 국정원이 묵인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국정원에서 말하자면은 구체적으로 세월호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이제 하달한다든지 그게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증축 문제 결국 이것이 그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 규정도 정확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게 특히 배 같은 거는요. 전시에는 이제 전쟁 물자를나 인형들을 수송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 선박들을 미리 지정해 놓습니다. 징발 대상을. 이걸 관리를 하는데 왜 국정원이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관리를 하더라도 배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화장실 휴지, 물비누 보충, 이런 지적까지 지금 국정원의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그래요. 일단 하라 해놓으면 별걸 다 한다니까. 우리 열심히 일한다 이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완전히 이게 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좀 무리하게 한번 소설을 써보죠.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소설입니까? 소설 쓰다가 막 간 사람들 많아요. 소설이라고 쓰세요. 소설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옥 안 갑니다. 감옥 안 갑니까? 자, 나도 소설이라고 하고 할걸, MBR. 소설. 자, 지금부터 소설입니다. 꿈에서 그런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설이라고 한번 따져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배가 다 잠길 때까지 구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족들이 현장에 다가가는데 못 오게 또 막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다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죠. 또 다이빙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구조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근처로 해경이 와 하면서 그냥 거의 들이받다시피 방해를 했죠. 에어포켓에다가 일산화탄소를 주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산화탄소를. 연탄가스 같은 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살아나오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이렇게 구조를 안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이제 그런 이런 소설이 가능하죠. 그게 지금 이미 횡행하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잠수함이 세월호 밑바닥을 긁어가지고 침몰시켰다.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국정원이 이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네. 그래서 그걸 숨길 수 있는 시한까지는 예. 구조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 막았다. 이런 소설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소설 누가 쓰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예. 소설을 예.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예. 가상의 예. 이야기니까. 그래서 뭐 국정원과 잠수함과 세월호 참사에 그 숨막히는 서스펜스 어쩌고 뭐 그러는 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예. 야, 그 소설 나오면은 국정원이 힘들어지겠는데. 예. 소설인데 뭐. 그 2000도급 선박이지 않습니까? 이 세월호가. 예. 그래서 국가보호선박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국정원의 지적사항 이런 걸 따져본다면, 또 그리고 사고 직후에 구조를 안 한 걸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 잠수 작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던 때가 언제냐면요. 4월 16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금, 수목금 놀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놀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실효적인 구조 조치, 수습 조치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가가 과연 뭐 하는 동네냐라는 이제 의문이 세금 받아 처먹고 의문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대목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부실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시스템이 부실해서 그랬다면은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뭔가를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 숨겨야 될 사안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바로 소설로 나오는 거죠. 의도적이라면 학살이죠. 네. 학살이고 이 정권은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다 감옥 가야지. 네. 아니 물론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라면이니까. 이프입니다. 이프. 예. 라면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시라면. 예. 지금 대통령을 집어넣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잘 7시간 동안 행방도 없는 그런 분을 집어넣습니까?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만 7시간 동안 뭐 몰입할 게 있을까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만사제치고 나가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 사명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7시간은 뭐에 몰입하는 뭔가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대면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서면 보고는 계속합니다. 전화 보고도 하고 그 국정조사 결과에도 나와요. 다만 대면 보고를 안 하고 그리고 대책 회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안이긴 하지만 설명은 가능하다고 좀 봐요. 근데 김기춘 실장이 당시 대통령이 어디 가셨는지 모른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나 지금 좀 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만약 있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옛날 그 대표 때부터 후보 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의당 연락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문화가 만약 형성돼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문제죠. 문제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그냥 one of them 말하자면 여러 있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오판을 했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 사고 났는데요. 그래? 더 알아보시오. 끊고. 근데 왜 이제 가서 직접 보고를 안 하느냐? 이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한 데다가 내 지금 쉬고 있으니까 오지 마. 라는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릴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레이저 강선 운운하면서 말하면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바다만 치고 하는 그런 문화가 비진한 참사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내가 직접 뭐 사고가 나면 나는 거지 연병할 그걸 내가 직접 가서 챙길 필요가 뭐 있어. 부하들이 챙겨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지 라는 식의 일종의 고압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게 결합되면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동안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했다. 그런 이제 상상들도 시중에 번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했고 조선일보가 그랬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랬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랬어. 최보식 칼럼. 그게 희한한 동네야. 거기는 왜 그런 식으로만 다 해석을 하냐. 정윤회 이혼하고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 글쎄. 그걸 엮었다니까 조선일보가. 또 이걸 엮었어요? 그걸 엮었어. 정윤회 이혼하고 어떤 식으로 상관이 있다는 거야. 궁금하네. 갑자기. 시중에 설이 나든다 그러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대통령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명예훼손으로 빨리 집어넣어야지. 황우현 뭐하나? 예. 아니, 글쎄. 황우현은 지금 신동당 대표 아니지. 아니, M1 서영석만 그렇게 벌금형 먹게 만들고. 이거야말로 진짜 망극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아니,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계셨는지 모르는 거하고 정윤회 이혼하고 왜 연관을 지어? 그러니까.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런 걸 했다면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니, 근데 저는 4월 16일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딴 시간도 아니고 일과 시간이 시작한 8시 58분에 신고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아니,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가 난다고 쳐봐요. 고리 원전 사고가.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 데도 없다. 서면 보고만 한다? 아니, 2시간이면 노심이 녹아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됩니다. 90분이면은 부산이 다 덮어져요. 이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 정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건 명징하게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이거는 진짜 이 정권 빵점이라는, 세금 내기 아까운 정권이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좀 앞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좀 보이려고 그래. 왜요?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반론을 항상 제기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서 이사장님이 그래봐야 아무도 거기에 감동받거나 우리 서 이사장님이 상당히 균형감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계적 균형감 이거 아주 좋아해. 그런 충분히 조질 수 있지. 근데 우리 사실 서영석 이사장님이 또 보수 언론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 논리 만드는 거 그건 정말 업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길이 아니었고 그건 말 그대로 말장난이었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선명한 그런 논지를 펼치셨던 우리 서 이사장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 다시 옛날로 갈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설명 가능한 것은 서로 분리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사안이죠. 근데 사실은 설명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장님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참여정부 때 태풍이 오는데 대통령이 뮤지컬 보러 갔다고 그래서 그 퇴근 시간 이후에요.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웃기는 놈들이야. 이건 일과 시간에 말이죠.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7시간에 어디 갔는지 대면 보고도 안 받고 대책회의도 안 하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기껏한다는 게 정년에 이혼하거나 연관시키고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방기예요. 그런데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이미 약속되어 있던 오페라 관람하러 갔다고 태풍 왔는데 오페라 관람한다고 그렇게 지랄병을 쳤던 보수 언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 그 오페라였습니까? 오페라인가 하여튼 무슨 뮤지컬인가 그랬죠. 뮤지컬인가. 쳐보세요. YTN이 보도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는데 말이죠. 그때 YTN도.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생각해 보시죠. 해경 청장이 7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모가지죠. 이번에 유병헌이 완전 온갖 코미디도 그 순천경찰서장 직위 해제시켜가지고 설정 넘어가려고 그러더니 욕 존나게 먹으니까 최재경이 또 인천지검장. 전남지방경찰청장도. 최재경이가 누굽니까? BBK. 그렇잖아요. 이명박 때 잘 나갔던 인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명박근혜가 되는 바람에 그 목숨 부지해가지고 지금 인천지검장 가 있는데 최재경이 자른다고 그러더만. 이게 최재경이 자를 사안이야. 유병헌이 죽었다고, 사체 발견,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체 발견하기 이틀 전에 유병헌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 체포는 시간 문제다. 유령의 꼬리를 잡고 있었던 거야. 이게 검찰 아닙니까? 이건 검찰총장 물러나고 법무장관 사표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고대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선출직이니까 자르지는 못하지만은. 6월 30일에 유병헌 잡아야 된다고 아주 고래고래 목청 높여서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8년까지 한마디로 얘기 들어보면은 한 달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근데 이제 우리 애청자분 중에 부정선거는 당선 무효랍니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 불륜과 업무 시간 섹스는 사형시켜야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런 말을 해? 이 양반 대체 이상한 양반이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참. 이런 곤란합니다, 이제.
뭐 곤란해요. 아, 뮤지컬이 맞다고 합니다. 네, 뮤지컬입니다. 예, 예.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나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지. 연기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예. 그러면은 진짜 이 오페라 팬들이 상당히 이 무식한 새끼. 자, 그런 가운데 유병헌 사체가 5월 28일에는 없었다. 이런 첫 발견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6월 12일 날 백골이 돼서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진짜 미스터리예요. 그게 진짜라면. 5월 25일까지는 유병헌이 살아있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었고 5월 28일까지 사체가 없었다면은 이게 18일이 아니라 15일 만에 그렇게 백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참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아니 뭐 이제 뭐 치아까지 뭐 어쩌고 맞고 뭐 DNA가 어쩌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은 여러 가지 그 음모론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네.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녹취록으로 폭로했던 그 대목, 그 시체가 사실은 4월달에 발견된 것이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안 하더라고. 그게 네. 사실이라면 이건 뭐 전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5월 며칠까지 살아있었는데 그 시체가 4월달에 발견된 거라면 그 같은 사람일 리가 없는 거 아니야. 게다가 또 매실을 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시로 그 밭에 들어갔을 텐데 그 게다가 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시신이 그렇게 뭐 15일 동안 한 자리에 있었으면 그 주변에 풀들이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근데 풀들은 쌩쌩해요. 그래서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매실밭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숨진 다음 옮겨졌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4월달 설이 맞다면은 그럼 유병헌 아니지. 유병헌이 아닌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만약 유병헌이 맞다면은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또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죽었는데 그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그렇게 그 사체의 그 시신 사진을 보면은 반듯하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데도 있죠. 아유 참 그런 것까지 믿지 못하는 이 세태가 정말 서글플 뿐입니다.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권력이 불신받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야 거짓말하지 마. 또 뭘 속이려고 우리를 갖다 그런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야 공권력이 이 정도로까지 그 신뢰도가 쉽찬 시기가 또다 있었는가. 정말 저는 그 전두환 때 그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때를 연상시켜요. 네. 국과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아주 공공연합니다. 뭐 통상 이렇게 국과수 원장이 나와가지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 우리 또 전문가들 군소리들이 좀 나오긴 하겠지. 군소리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건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못 믿겠는데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불신을 양산하는 음모론의 그 주범인 정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못 믿잖아. 세월호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전 천안함부터 시작된 거죠. 또 게다가 또 이 정권 들어서는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들었던 그런 전력 있는 정권의 출범 아니었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들은 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사실 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사실상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였던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또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웠던 주체가 바로 국가기관이었고.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국정원과 검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처벌도 안 해? 야, 진짜 호무치하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런 역사, 이런 정황들 속에서 정부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다.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치더라도 사실 뭐 음모론에 또 매몰돼서는 안 되죠. 이 음모론을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늘 그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업무로만 해설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유병헌이가 지들이 지랄을 했건 말았던 간에. 예. 사실 우리의 그 주안점은 유병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네. 그 중에 완오됨이었던 유병헌을 부각시켜서 여론을 호도시키려 하는 이 정권의 이제 수작에 예. 더 이상 나서는 안 되고요. 예. 이런 만큼 이렇게 공권력이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예. 세월호 특별법에서 만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의 기능을 부여해서 수사권과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에 따른 소추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야말로 이런 음모론을 없애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진상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런 특별위원회에다가 수사 기소권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조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밝혀진 진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앙드레긴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이거 말고는 밝혀진 게 없어요. 반민특위를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없었거든요. 예. 이거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국가의 존립의 어떤 의미를 되묻는 이런 사안. 아니,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전례라는 걸 만들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만드는 거지. 아니 특별위원회에 특검의 기능을 부여하는 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전문가들도 특히 법학자들도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요. 변호사 1000명이 선언을 했어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말이죠. 아니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믿어줘야지. 변호사 아닌 것들이 사법체계 근간을 걱정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그렇죠. 그게 선장이 살인죄라고 지가 무슨 판사야 뭐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니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줘서 수사권 기소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진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무식해가지고 상대하기가 싫어요. 어느 정도 좀 지능이 되고 지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지능이라도 좀 제대로 두 자릿수는 떼야 세 자릿수는 떼야 이거 얘기가 되는 거지 말이야. 두 자리도 중후반대가 아니라 초반대니 이건 말이 되나? 아유. 국과수 어제 그 원장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100% 유병헌 시신이다. 100%. 그거 패러디 나왔대. 예. 조선일보 제하의 그 패러디를 만들어가지고 예. 유병헌이가 내 시신 맞다 하는 거, 내 사체 맞다 하는 거. 유병헌 커트, 더블 커트하고 그거 내 사체 맞다. 그 굉장히 상징적인. 나 그래서 처음에 진짜인 줄 알고. 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미친 조선일보 하려고 그러다가 가보면 이거 패러디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예. 네, 음모론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정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이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패러디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노종면 앵커가 이제 클로징 멘트로 했던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가 유병헌 전 회장 추정 시신에 대해서 유 전 회장이 100%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라는 표현은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서도 방송에 출연해서도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과수의 발표를 과학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이는 100%를 강조한 국과수 원장 그 자신이라는 사실이 100%입니다. 예. 과학에서 100%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라고 얘기하는 거, 이 자체로 이것이 바로 정치적 수사다,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아주 정말 예리한 지적을 노종면 앵커가 했었는데요. 그 공권력이 신뢰만 갖고 있다면은 100%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100% 같은 소리가 잡아였어요. 얼마나 못 믿으면은 100%란 말을 써요. 99%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좀 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었을 텐데. 100%라고 그러니까 100%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런지 모르겠어. 이거 참. 뭐 이런 또 글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노숙자는 죽어서 유병헌을 남겼다. 뭐 이런 글도 쓰고 이분은 유병헌의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그 시신이 노숙인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가족들도 뭐 인정하고 있고 네. 또 뭐 이른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네. 맞다고 하니까 참 비웃을지언정 뭐 그 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그 반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죠. 정치적 맥락으로 짚어보면 이런 거죠. 박근혜의 그 시도는 무의로 돌아가게 됐다. 이를테면은 이런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 이게 국민의 어떤 호응을 얻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힘이 실리는 유병헌이 나타났다. 이거 다 유병헌 책임이다. 이렇게 유병헌에게 온팡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무의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병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던 그런 시도는 불발로 돌아가고 도리어 유병헌이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유령을 잡고 다녔던 이 공권력의 무능함, 무지함 이런 것들이 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에도 큰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로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조사치 가운데 바닥이었다. 최하였다. 그거 대통령 지지도는 선거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공표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 지지도와 항상 새누리당 지지도가 연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재보선 판국이 격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렇죠. 재보궐선거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해왔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처리하는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사실 730 재보선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비명을 질렀죠. 그래서 뭐 새누리당을 바꿔보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20몇 살짜리 청년을 갖다가 뭐 그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온갖 또 브루스를 떨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던 것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실패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돼가지고 오히려 15군데 중에서 호남을 포함해서 한 5군데를 빼고는 호남과 평택 정도를 빼고는 뭐 완전히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분석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초반에는 이제 영남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2개일 겁니다. 그게 13대 2가 될 거라고 하다가 거꾸로 5대 10이 될 거다라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단일화 변수와 그다음에 유병헌 변수가 돌출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전도를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국면,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통 이렇게 보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재보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어제하고 오늘이 사전투표일 아닙니까? 예. 오늘 사전투표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 지역 안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지역 안에서만 옛날에 동사무소, 지금의 주민센터,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전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일 경우에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장에서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사전투표율이 3.13%로 나왔더라고요. 3.13%면은 재보궐선거치고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이전까지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1%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2.14%도 있긴 있었네. 그런데 3%대를 기록했던 재보궐선거는 없습니다. 3.13%면 높은 편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은 3.84%였어요. 거기보다 낮습니다. 예.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가 사실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첫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던 56%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56%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이제 투표율이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잘하면 50%를 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사전 투표율이 뭐 높다는 것은 그 야당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닌데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전남 곡성입니다. 아, 곡성. 거의 9%대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 서가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나온 곳인데 순천 곡성이죠. 예, 순천 곡성. 근데 곡성인데 곡성이 아마 그 이정현의 고향 후보의 고향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쪽이 뭐 거의 9%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순천의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의 9%가 순천의 9%하고 같지는 않겠죠. 많은 곡성에서 이렇게 똘똘 뭉친다. 이거죠. 서가번 전 의원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참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이정현이가 거기 가지고 뭐 예산 폭탄을 예산으로 주로 순천 곡성을 깔아버리겠다는 그 어떤 소리하고 다녔다는데 그런 망발을 하는 인간을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그 믿으시나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믿으시냐고. 아니 이제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출마를 하면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이광재도 사실 좀 먹혔거든요. 강원도에서. 또 당장 우리 형님 예산 해가지고 포항에 우리 상득이 다 먹히잖아요. 그런 맥락인데 다만 호남이기 때문에 잘 안 먹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을 깔아보겠다라는 것 자체는 믿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의 최측근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좀 뭔가 덕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광주 학살 주역인 민정당을 모체로 하는 새누리당에게 만약 표를 준다면은 진짜 그건 아니죠. 물론 뭐 유권자의 선택을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제3조적 시각에서 보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전투표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전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특히 이 핫 이슈가 있는 곳이 높다는 그런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동작을도 3.13%가 평균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3.5%인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첫날이니까 둘째 날까지 합쳐봐야 나오는데, 한 11%를 넘어가면은 지난번보다 더 이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건데요. 이렇게 곡성에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정현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텐데 동작을에서 이렇게 높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동작을에서 높다. 아니 그건 뭐 나경원에게 꼭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전투표 그렇죠. 이를테면은 기동민 노회찬 단일화로 인해서 이러다가 우리가 진다. 이런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긴장을 해서 투표장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얕은 사전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게 그 투표일 자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직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그날 투표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계층이 누구냐? 20대, 30대, 40대예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면은 그런 계층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50대 이후의 은퇴자들은 사실 뭐 그날 투표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만약 투표를 한다면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들이 좋아하는 등산, 가는 이런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번에 높은 것은 아무래도 야권에게 조금 유리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권에게 유리하다. 뒤집힌다면은 새누리당이 받을 타격도 굉장하겠네요. 보니까 서울 동작을 해서. 사실 뭐 나경원이 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은 전 지역구 주인은 바로 정몽준이었어요. 정몽준이었는데. 그리고
정몽준 그 이전에는 유용태였군요. 네. 민주당이었죠. 예, 구민주당. 예. 그 이제 정몽준이가 와서 된 거는 이정현이가 전남 곡성에서 순천 곡성에서 인기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뭐 재벌이 국회의원 하면은 뭐 좀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작용했던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여론조사에서 이제 특히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구조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재보궐선거의 그 여론조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휴대폰은 그 번호를 갖다가 보유할 수는 있지만은 주소까지 보유하는 경우란 힘이 들고 예. 또 그런 표본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표본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유용태라고 했는데 이계안이군요. 열린우리당. 아, 이계안이었습니까? 예. 그 이전에가 유용태였을 거예요. 아마 16대가.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쭉 야당이었네요. 보니까 이제 정몽준 한나라당 또 정몽준 새누리당 18대 19대 때 정몽준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였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사전 여론조사에 나경원이 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꼭 그렇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선 전화로만 하기 때문에 네. 유선 전화로 하는 이유는 주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법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 사당 3동 사당 4동 사당 5동 네. 이 주민들만을 상대로 해서 유선 전화로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새누리당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결과는 이제 여론조사 다룰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나경원은 사실 보면 좀 웃기는 후보죠. 예. 뭐냐면은 주민등록도 안 옮겼어요. 그래서 투표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뭐 야권 연대를 가지고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의 기관직 격인 보수 언론들이 맹폭격을 가하는데 네. 자기가 없죠.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주소지도 없는 나경원이를 갖다 거기다 낙하산으로 꽂아 넣은 새누리당이 더 반성을 해야지.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노회찬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더만 예. 내가 최소한 나경원이보다 한 표를 앞서고 있다. 네. 왜? 나경원은 투표를 못했고 예. 자기는 투표를 했으니까. 그 얼마나 상징적인 얘기예요. 아니 주소지도 안 옮겨놓는 그런 불성실한 후보를 갖다가 동작구의 유권자들이 지지한다면 그건 진짜 좀 쪽팔리는 일입니다. 또 중앙당의 바람으로 해서 결국 이 낙하산으로 가신 건데 네. 엄밀히 말하면은 거기 지역구에 털을 잡으신 분이 공천된 게 아니고 아니, 물론 동작구와 무관한 우리 나경원 후보가 거기 내려간 것인데. 아니 그러려면 최소한의 예인이 있어야죠. 그렇지.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야지. 물론 뭐 노회찬 후보도 사실은 노원에 있다가 글로 이제 낙하산으로 꽂힌 경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쌤쌤이에요. 그러나 예. 그렇게 비난을 하려면은 예. 서로 자격이 없는 거죠. 야권 연대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여당은 하나고 야당은 다각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항상 그 연대 이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봉착하면 연대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비난을 많이 하는데 딱 하나 비난을 한다면 이겁니다. 이게 야권은요 상설 연대 기구를 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욕 안 먹어요. 예. 상설 연대 기구를 두어서 정책 연대는 평소에 하고 국회에서. 예. 그다음에 선거 때는 선거 연대를 한다면은 선거 때마다 뭐 유불리에 따라서 뭐 이합집산한다 이런 얘기는 최소한 안 듣죠. 예. 그게 야권이 잘못했다면 딱 잘못한 하나뿐이지. 예. 연대를 갖다가 뒷글에 야합이라고 비난을 한다면은 예. 아니 이번에 교육감 선거 때 보수 교육감들이 자기들끼리 연대하겠다고 온갖 난리 불수를 치다가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연대 실패한 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연대 연합이 잘 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여간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가치보다는 어떤 승리를 위한 연대가 한국당에서는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특히 야권에서 이러다 보니까 승리를 위한 연대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왜 맞죠. 연대를 왜 하겠습니까? 승리를 위한 건데 왜 욕을 먹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후보 등록 다 해놓고 똑같은 거야. 권은희를 욕하는 게 잘못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
돈을 버는 게 잘못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하고 돈 벌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돈 번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거든요. 예. 경매라는 거는요. 네.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보장한 치부 수단입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해서 욕 먹습니까? 근데 왜 옛날 무슨 교육감 후보인지가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가 그 주식 갖고 있는 게 욕을 먹었느냐? 주식 투자했다고 욕 먹은 게 아니에요. 네. 교육 관련 회사에 사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치부를 하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연합을 욕을 할 게 아니라 연대연합이 정당한 명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을 갖고 이제 따져야 되는 건데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 물론 이거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후보 등록 다 해놓고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 그렇게 단일화하는 거, 이게 뭐 한겨레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다. 이게 결국 정치 혐오증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건 한겨레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거기에 좀 동조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저도 사실은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거 전에 단일화를 했어요. 아니 이제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단일화라는 거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 아닙니까? 남을 주기 위해서 단일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론조사 욕을 많이 하는데요.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여론조사 이외의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직 동원이 가능한 거대 정당, 새누리당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항하는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 과정으로 통해서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배제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론조사 가지고 뭐 1% 차이 가지고 뭐 당락 뭐 바꾸느니 이딴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엠병을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취업하고 공무원 시험 치고 사법시험 치고 다 해야지. 0.1점 차이 때문에 한 놈은 떨어져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 0.1점 때문에 한 놈은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인 것은 야권이 문제인 것은 이런 연대를 위해서 상설기구를 두고 평소에는 정책연대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선거연대를 하면은 절대 욕 안 해요. 평소에는 연대 안 하다가 막판에 불리하니까 연대하는. 이번에도 사실은 솔직히 기동민 후보가 뭐 그 결단을 존중하고 진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기동민 후보가 한 2시간만 더 버텼으면 노회찬 사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퇴서를 썼대요. 아니 뭐 그거에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노회찬이 그런 식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24일까지 후보 단일화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노회찬 사퇴를 합니다. 이제 그분은 진짜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사퇴할 마음이 있었고. 왜냐?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끝까지 완주했다가 아주 그냥 뭐 그렇죠. 당신이 중도에 포기했더라면은 한명숙이 됐을 텐데 뭐 이런 그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썼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야권에게 유일한 문제는 이런 연대가 필수인 거고 연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맨날 그 연대가 마치 뭐 나눠먹기 야합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평소에 연대를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연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은 이번 선거 끝나면은 진짜로 그때 언제 한번 뭐 진보정당에서 정의당일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다가 한번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에 그냥 완전히 유해무해 돼버렸는데 야권의 상설 연대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의료 영리화라든지 뭐 철도 영리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합해서 공동 대처를 하고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평소에 정책 연대를 꾸준히 해가면은 선거 때 연대한다고 해서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그러겠지. 야 그러면 씨발 왜 떨어져 있냐 합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조중동 왜 씨발 신문사 따로 하냐 하나로 만들지. 아니 근데 그 통합진보당은 뭐 연대 대상에서 완전히 뺀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변수가 안 된다고 본 건지 뭐 변수라기보다는 그것도 참 난 뭐 통합진보당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쳐다보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선 또한 반대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통합진보당을 진보다라고 낙인 찍는 그 시도와 또 그 시도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믿을 수 없고요. 한마디로 종북정당이라는 근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그 근거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쪽에 있는 그 과거 운동권의 그 주사파적인 기운이 좀 있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교조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권 내부에서도 항상 통합진보당의 주류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의 오판이 결국은 국정원이 그런 간첩 조작을 할 수 있는 뭐 빌미를 줬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어거지로 그냥 짜 맞춘다면은 뭐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그거는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기분 나빠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결코 제가 호의적인 시선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통합진보당이 종북정당이고 해체돼야 될 정당이고 그리고 김석기의 행위가 내란 의무에 해당한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결단코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냥 패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가요? 일단 동작을이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원래 동작을에 출마할 의지가 없었던 기동민 후보를 거기다가 그러다 앉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도대체 뭘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 의도조차도 가늠하기 힘들어요. 뭐 의도를 해서 좋은 사람을 갖다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새정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후보를 아니 뭐 내부적인 복잡한 사정이 결국 저는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광주의 천정배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막강한 의지. 왜 천정배를 공천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천정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천정배가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거 저 결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중진이라는 분이 수도권 이런 데 나 출마하겠다면은 뭐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은 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거 결코 찬성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분이 호남 사람입니다. 또 광주에 터를 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쉽게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중진답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천정배를 배제하려고 했느냐? 우선 광주라는 게 사실은 그 말하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곳 아닙니까? 여기에 천정배가 현역으로 컴백을 한다면은 김한길로서는 자기의 라이벌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안철수 그 공동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부인이 호남분 아닙니까? 그 안철수 공동대표. 그래서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의 텃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침을 바른다는 것을 불쾌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동민을 서울로 보내면 1타 2피가 돼요. 기동민을 서울로 보내고 근원이를 공천을 하면은 사실은 근원이 때문에 그 천정배는 나오지 못할 것이고 무소속 출마 못합니다. 실제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기동민은 자기 사람이면서 박원순 사람인데 기동민을 살려주면서 또한 박원순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기동민을 광주에서 빼내므로써 박원순이 광주에 손을 뻗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효과. 여기에 또 다른 그 486들의 당내 역학관계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내야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해석을 누군가가 열심히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은 가능한데 그게 결코 정당한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천정배를 그렇게 주저앉히고
정치적 수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온 지역에서 심지어는 손학규마저 밀리는 그런 변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15개 중에서 호남의 4군데인가요? 호남의 4군데와 그 평택이 정장선이가 경쟁력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는 김덕중 후보가 돼야 되는데 말이야. 참 이 100이라는 게 정말 높은 거야. 그건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 개인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이 뭐 전 항상 개인 생각하지. 저희 국민 TV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정강선 후보 들으면 섭섭해야겠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비판할 게 많아요. 우리 정장선 후보 같은 분은 그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특히 그 다른 것보다도 쌍용 자동차 그 사태가 났을 때 뭐 중재를 한다고 해서 중재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농성 풀었던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근데 그 뒤에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그 뭐 쌍용 자동차 전 조합원,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만 또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만 해서 한 20명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남 4군데하고 평택하고 해가지고 5개 정도 먹고 나머지는 새누리당 싹쓸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결국은 그 천호선은 정인아에서 사퇴하고 동작을은 그 세정기민전을 사퇴해서 단일 후보가 됨으로써 이게 판세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순 말도 안 되는 공천 때문에 정치민주연합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그것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하고 있는, 회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이게 걔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730 재보선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저렇게 유족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이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단일화 변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세월호 변수죠. 그게 유병헌으로 인해서 그게 극대화된 거예요. 유병헌의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지금까지 했던 온갖 유병헌 쇼가 전부 허구임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은 선거에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나왔다. 심지어는 뭐 주호영 같은 경우는 주호영 맞죠? 뭐 교통사고에 불과하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대고 조원진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뭐 특별법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저기 손석희를 갖는데 부르네. 참 미친놈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난 진짜 좀 제정신인가 좀. 그래서 좁게 얘기하면 유병헌 변수, 넓게 얘기하면 세월호 변수가 막판에 다시 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거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꼴보기 싫지만은 새누리당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지지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막판 변수로 드러났고, 게다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찝찝한 게 이게 여론조사 공표기간이 딱 지나가면서 이 변수가 불거졌거든요. 뭐 우리 불리하니까 뭐 버스를 동원해라 이런 얘기도 이제 못 한단 말이에요.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지들이 유리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수가 과연 야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결국은 마지막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한 몇 대 몇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면 저주가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누리당이 백전백승할 겁니다. 백전백승할 것이다. 15군데에서 모두 다 압승할 것이다. 저 13군데서 이길 겁니다. 13대 2. 13대 2.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압승. 이렇게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이 전망을. 새누리당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님께서 서 이사장님 야권이 진다고 해주세요. 이번에는 서영석의 저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기는 꼴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근데 서 이사장님이 그릇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예측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 선거 공작에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지난 대선도 문재인이 이긴다가 아니라 문재인이 진다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진짜 심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김용판이가 시킨 그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이 새누리당은 기세등등했고요. 당시 맞선 당이었던
민주당은 졸지에 국정원 여직원을 한마디로 감금을 시킨 천하의 파렴치한 반인권 정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한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 3-4% 왔다 갔다 할 그런 변수는 충분히 됐었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문재인 찍었을 것이다 라는 박근혜 후보 지지층도 상당했다는 것이 이제 후에 드러난 통계입니다.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없는 거니까. 또 사후의 조사는요 의미가 없어요. 험한 얘기인데. 이게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총선 직후에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 뭐냐 했을 때 김용민 막말 파문이라고 꼽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의 조사입니다. 근데 사전, 그러니까 당시 상황, 총선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게 여파를 안 미친 걸로 드러났단 말이죠. 막말 파문 이후로도 계속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같았다 이거죠. 그렇지. 도리어 나중엔 막판에 들어서는 좁혀졌고요.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사전에는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것이 사후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나는 이제 뭐 그 죽은 X 뭐 잡기인데 예. 이게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예. 그렇게 했으면 문재인이 됐을 것이다라는데 방점을 찍기보다는 네. 이게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네. 특히 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국정원이 그런 식으로 사이버 비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고 거기에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개입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양순하고 착해서 예. 넘어가는 거지. 이건 천인국날 일이에요. 우리 담덕님이 여기는 순천입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이정현이 이긴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이길 거야. 야, 이번에 진짜 이정현 떨어지면 나 저주가 맞아가지고 앞으로 다 떨어진다고 해야 되겠어. 예. 재밌네, 이거. 여러분 신청받습니다. 우리 서 이사장님이 한마디씩 다 해드릴 겁니다. 이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야겠네. 유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 하니까. 예. 생각납니다. 우리 양파즙, 이거 하나 선전 좀 해줘야 돼. 예? 양파즙. 예, 예. 양파즙 선전 좀 해줘요. 예. 우리 무안. 예. 무안 황토 양파즙. 안녕하세요. 목포조합원 대천사 라파엘 김지환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요즘 양파값 폭등으로 인해요.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양파즙을 판매하자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양파즙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폭등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다 내놓은 양파 도둑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일부 이익금은 우리 목포 조합원들의 활동 및 기금과 그리고 나머지 50%는 서울 국민TV 후원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통계 자료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파즙을 가공하는 가공업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가공비를 올리는 바람에 저희 조합원들에게 기존에 판매하던 택배비를 포함 한 박스 150개 들어서 45,000원 납품 배송해 주었는데 내부에서는 5,000원을 인상해서 5만 원에 납품을 하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역시 35,000원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국민TV에 팔아가지고 후원한 게 89만 8,000원이에요. 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성의가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구매하실 분들은 성함, 주소, 전화번호, 수량을 적어서 우리 조합원 하재선 떡이맘님에게 문자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네. 떡이맘님 전화번호는 010-7610-7478 받아 적으세요. 예. 010-7610-7478입니다. 예. 이상 양파즙 무료 광고였습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팟캐스트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리시면 좋겠네요. 예, 또 우리 팟캐스트 게시판을 통해 보시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 좀 선전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안 바쁜 벌꿀님이 김무성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김무성 대통령 된다. 네. 이건 진짜 저주다. 작은아이님이 충주인데 이종배가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 새누리당 후보인 모양입니다. 충주? 이종배가 당선될 거야.
예, 여러분의 지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쇄도하고 있네. 그리고, 반딧불이님이 수원을 정미경이 이긴다 외쳐주세요. 수원의 정미경이 이긴다. 예. 백혜련이 진다, 연명아. 왕싸가지님이 동작을의 나경원이 된다. 그건 진짜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 나경원이 된다. 나자위. 자위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있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만해! 괴로워, 나도.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광고하실 거 있으시다고? 아니, 이제 어제 아까 얘기했던 밤에 새누리당이 아니고 새가 날아든다. 예. 트위터 매거진. 예. 거기 이제 출연했는데 거기서 진행자가 묻더라고요. 국민TV 요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예. 저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국민TV를 좋아하는 자기도 조합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어렵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걸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렵냐고 물어봤는데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려운데 어렵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안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사정을 쭉 설명해줘서 다 이해를 했죠. 아시다시피 작년 3월 3일 날 창립총회를 해서 4월부터 이제 라디오 방송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 4월부터 월 조합비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도덕군자 제위께서 우리 국민TV에는 다 도덕군자들이 많아요. TV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받는 사람이 TV도 안 하면서 어떻게 조합비를 받느냐 해서 조합비를 조기에 징수해야 된다는 저희 주장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죠. 조합원 숫자가 2만 명이 넘을 때까지 안 받고 있다가 지난 4월 1일 TV 이제 뉴스케이를 방송하면서 조합비를 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늦게 받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쉽게 안 늘어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매월 11,000원 이상 낸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4월 1일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4월 1일 날부터 이게 조합원 숫자도 확 늘고 기대 효과가 있어가지고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4월 한 20일 때부터 이제 CMS 계좌이체 신청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 3월, 2월에 이렇게 조합원이 되신 분들이 까먹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출자까지 해놓고 제가 국민TV 출자를 했나요? 이러신 분들도 상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정가 속도는 경이적인 것이긴 해요. 4월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11,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경이적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의 경영에 큰 무리가 없으려면 한 2만 명은 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뉴스케이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뽑고 그리고 10몇 억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도 마르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차여차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다. 염려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메일도 보냈고 또 우리 기용인국장도 보내고 이거는 이제 조합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매주 그 조합을 운영하는 실무국장들을 비롯해서 이사장인 저까지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메일로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과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 500~600명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김영희 국장도 이메일을 통해서 라디오국의 사정도 설명하고 뭐 앞으로 비전도 밝히고 그리고 조합원 확장운동에 좀 참여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CMS 계좌 재신청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뭐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해요. 네. 확신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뭐 상당히 어려운 아마 제가 생각에는 국민TV가 만들어진 이래 그리고 앞으로도 포함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필 꼭 저는 이럴 때 무슨 책임을 맡아요. 잘 될 때는 떨어져 나갔더라고. 자, 그러면 저 미디어 협동조합 망할 것이다. 이게 한마디. 이 차원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망할 거야. 야, 진짜 잔인하다, 잔인해. 아무래도 지들이 성공하려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뭐 아주 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위기를 예측하고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 고민한 끝에 이렇게 경영 위기 상황들을 세상에 알렸고 또 아울러서 CMS 회원 가입 요청을 또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어제 그 방송에서도 얘기해서 아마 오늘 내일 올라올 그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뭐 조직 생활도 한 30년 가까이 했고, 20년 이상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 매체를 뭐 경영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으로 볼 때 지금 국민TV의 직원, 임직원과 같은 사람들 처음 봐요. 어렵다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 오버타임도 반납하고, 아니,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야,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저께 이거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확 줄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제 뭐 이제 이걸 늘리려면은 이제 2만 명 돼야지. CMS 기대 신청이 그래야 우리 깎인 30% 다시 복원하기로 했잖아. 깎인 30%에다가 그 오버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깎인 오버타임 해가지고 하루에 뭐 9시간 근무한다면서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저는 아침 6시에 나와서 어제는 밤 11시 반에 나갔거든요. 거의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임금 삭감을 당한 게 우리 김영민 국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이게 깎여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나 뭐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재기를 위한 도약이 된다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뭐 얼마든지. 나 1년 동안 그랬어. 1년 동안. 그렇죠. 우리 또 이사장님 포함해서 상임이사분들께서 임금을 대졸 초임 임금을 받아가셨죠. 정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뭐 TV가 개국하기 전까지는 대졸 초임 임금 받는다. 그래가지고 좀 뭐 제대로 받는 것도 사실은 85% 받았으니까 그것도 아니었지만은 몇 달 받다가 다시 또 그 옛날로 돌아가니까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나이에 월급 받는 직장이 다닌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내 친구들 봐라. 전부 다 은퇴해가지고 지금 산이나 다니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왕사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반영시켜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지금 검토 중이었는데 국티광고에서 공익광고, 즉 조합원 배가 광고는 상업성 광고보다 좀 싸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바로 반영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반영시켜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무국에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조합원 의견이니까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용유도 인천 용유도 마시안 해변에서 똑똑한 12시 가족 테마 여행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행사가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철도 용유 임시역 그 맨 끝에 있는 역입니다. 여기 하차하시면은 도보로 한 15분 걸어가시면 혹은 202번 버스를 타시면은 마시안 해변으로 갑니다. 차로 오실 수도 있고요. 마시안 해변으로 오시면은 갯벌 체험 또 아주 풍족한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어제 녹음 못하는 바람에. 어제 제가 11시 반에 녹음할 시간이 없는 거야. 놀다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일이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결국 저희가 녹음을 마치고 저희도
서영석 이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마시안 해변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강원도 지역에서도요, 우리 조합원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우리 조합원분들,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커피야. 여기로 몇 시인가요? 낮 2시인가?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조합원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또 이럴 때 이겨나가는 것도 협동조합 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조합비 많이 좀 내주시고요.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애청자분들 중에 아직 우리 조합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 조합원이 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청자분들 중에서요. 네. 조합원이 사람 10%밖에 안 돼요. 예.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요. 앞으로 정말 이 나라 이 썩어 빠진 언론, 이 KBS도 곧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잠시 사장이 없었을 때 해방구 역할을 했었던.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네. 또 이제 저기 그 옛날 MBC처럼 예. 이 공정 언론을 주장했던 젊은 애들도 다 뭐 쫓아내고 불이익 주고 어디 이상한 데 보내고 하는 게 또 시작될 것 아닙니까? 예. 참 이런 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 거짓 언론 아웃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나는 달달에 5만 원 낸다. 더 이상 힘들다. 나도라고 하셨는데, 예, 뭐 달달이 5만 원을 이렇게 내시는 조합원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예. 더 안 내셔도 돼요. 예. 11,000원이 이제 기본이니까요. 출자금이 5만 원이니까 매달 그렇게 5만 원 내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11,000원입니다. 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니, 뭐, 몇 개 좀 해달라는데, 예. 해드리지 뭐. 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계속 김한길, 안철수로 간다! 네. 씨발. 아니, 근데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당대표 같은 경우, 만약에 동작을 이기면은 주저앉지 않겠어요? 사실상 이긴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있어. 이명박근혜 깜빡 안 가고 한 200년간 잘 살 거다. 예. 그리고 저기 울산에서는 송태호 절대 안 된다. 예. 다 해드립니다.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또 우리 서 이사장님이 반대로 얘기를 해야 그게 꼭 현실이 된다.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말이죠. 예. 좋은 방송 만드는 것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SBS나 YTN 같은 경우도 뉴스가 정착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4월 1일에 개국했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냐 이러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그러나 아니 3개월 4개월 만에 방송 하나 바뀔 세상이라면 바뀔 세상이라면 이미 뒤집어지고도 남았겠죠. 맞죠. 예. 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 TV로 인해서 많은 부분 주요 이슈, 주요 그 변곡점마다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언제 소상히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하네요. 예, 국민 TV로 세상은 뭐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그건 뭐 일개 방송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그 초석을 닫고 가겠습니다. 예, 갑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